서구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역사를 각각 살펴볼 텐데요. 먼저 서구의 사회복지 역사, 즉 주로 유럽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미국은 좀 더 후반부에 나오게 되겠고요. 유럽의 내용들을 먼저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역사를 살펴볼 때 항상 첫 번째 등장하는 그 내용이 구빈법이라는 건데요. 영국의 내용입니다. 영국의 15세기에서 16세기 이후의 유럽의 경우에 양모의 수요가 증가하고 엔클로저라는 사회적인 그 흐름이 생기게 되는데요. 자, 이것은 좀 설명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산업혁명이 있던 시기였죠. 산업혁명이 발생을 하면서 산업혁명의 기계화의 상징 중에 하나가 방직기였었습니다. 즉, 옷을 만들어내는 그 방직기가 과거에 어떤 그 수작업을 했을 때보다 기계를 사용해서 했을 때 그 생산성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하나의 산업혁명의 상징처럼 그 다루어지고 있죠. 그런데 그런 방직기의 원료가 되는, 방직기에서 옷을 만들어내는 원료가 되는 것이 이제 양털, 양모였었는데요. 양모에 대한 사회적인 수요가 급증하면서 결과적으로 농사를 짓던 농지가 양을 키우는 목장으로, 목축업을 하는 그 목장으로 바뀌게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사회적인 수요가 양모가 이제 늘어나면서 근데 거기에 대한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거냐 하면 농토에서 소작농이었던 농민들이 그 굉장히 더 많은 그 노동력이 필요로 했었는데 거기에 비해서 그 목축을 하게 되면 양떼를 모는 양치기 소년 한 명만 있으면 목축은 기본적으로 가능하죠. 굉장히 많은 인력이 덜 들어가는 셈입니다. 그렇다 보니 결과적으로 직업을 잃은 생계의 터전을 잃은 소작농들이 불황인으로 전락이 되면서 사회 문제가 발생한 것. 그것이 이제 구빈법의 근본적인 배경 중에 하나인 셈입니다. 자, 경작지가 목적으로 바뀌어서 농민들은 대규모의 불황인으로 전락하게 됐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산업혁명이 발생한 영국의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이제 점차적으로 유럽으로 공통적인 현상으로 발생하게 됐죠. 당시 빈곤의 원인을 불황 빈민이 일을 하기 싫다라는 도덕적 결함에서 찾았고 빈곤 자체를 범죄 행위로 간주하던 시대적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불황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당시 영국에서 1601년도인데요. 엘리자베스 구빈법, 즉 지금 빈곤에 처한 불황인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을 만들었는데 자, 이것이 사회복지의 그 첫 번째 하나의 상징적인 법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 시대적 배경을, 역사를 살펴볼 때 항상 시대적인 배경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1601년도입니다. 아직 왕이 존재하던 때였고요. 이게 영국이었었기 때문에 이제 귀족들이 왕권을 이제 몰아내고 귀족들의 영향력을 의회 권력을 통해서 점차 확대해 나가던 시기였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종의 시민권,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민주주의 이런 것들이 정착이 되기까지는 훨씬 더 오래전 그 이전 시기였기 때문에 엘리자베스 구빈법에서의 구빈 과정이 지금의 기준으로 그렇게 빈민의 권리를 제고한다라기보다는 사실 강제 노동이었었던 경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즉, 지금 불황인에 처한 상황은 개인의 나태의 문제이니 이 사람들을 잡아다가 강제로 작업장에 가두어 놓고 강제로 노역을 시키는 것, 그것이 이 구빈법의 내용이었는데요. 지금으로 보자면 굉장히 인권의 반인권적인 법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 시대적 배경 1601년도 아직 왕권이 있을 때 시대에 비하자면 구체적인 법으로서 사회복지적인 시혜를 왕이 주고 싶으면 주고 주기 싫으면 주지 않고가 아니라 하나의 법으로서 제도화했다는 관점에서 사회복지 역사에 있어서 출발점을 구빈법으로 잡고 있습니다. 자, 구빈법의 개요를 좀 살펴볼 텐데요.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 즉 제도화된 법으로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다는 것의 출발점으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구빈법은 빈민 구호에 있어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고요. 국가의 개입으로 징수되는 구빈세에 의해서 운영됐다는 것도 하나의 현대적인 의미의 사회복지 제도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빈법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던 사회 문제들은
빈곤이라기보다는 사회적 안정이었고 불황인들에게 강제적으로 노동을 부과했다는 점에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자면 대단히 어떤 의미에서는 악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세계 최초로 구빈을 법으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자, 구빈법의 추이를 살펴볼 텐데요. 구빈법이 이제 1600년대에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게 1900년대까지 넘으면서 수백 년 동안 굉장히 많은 여러 단계의 변화를 걸치게 됩니다.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구빈 비용의 지출을 억제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예를 들자면 1662년도에 정주법, 구빈법의 하나의 또 다른 명칭입니다. 1722년도에 작업장법, 1782년도에 길버트법, 1795년도에 스핀햄랜드법 등이 있는데, 자, 여기에서 사회복지 개론 시간의 한계상 세부적인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하기는 어렵겠고요. 여기에 관련된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은 사회복지 정책 또는 사회복지 발달사 이런 과목에서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구빈법이 변화 과정을 거쳐왔는데요. 이것이 1834년에 아주 대대적인 개정을 하게 되겠고, 이것을 우리가 이제 신구빈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것을 기점으로 그 이후에 구빈법을 신구빈법, 그 이전은 구구빈법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요. 신구빈법도 여전히 노동 능력이 있는 빈민의 구제를 적극적으로 억제하고 구빈의 비용을 감소시키는 것에 기본적인 초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신구빈법의 이 신은 이제 새롭다는 의미입니다. 개정했다는 의미인 건데요. 이러한 신구빈법의 원칙은 열등초의 원칙이라고 해서 이것은 현대까지도 나름대로의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원칙입니다. 구빈법으로부터 구제받은 빈민의 상태는 구제받지 않은 최하층 노동자의 임금보다 낮은 수준이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런 열등초의 원칙이 지금 현대에서도 일정 부분 적용이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서 근본적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그 국가의 공공부조의 정도는 최저임금보다 반드시 낮아야 된다는 개념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현대에서는 부분적으로 이 열등초의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내용들도 포함되고 있습니다만 이 내용은 현재에도 강력하게 지금 작용이 되고 있는 하나의 원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신구빈법의 또 하나의 주요한 원칙 중에 하나는 균일처우의 원칙인데요. 구제를 받은 모든 빈민은 생활 상황에 관계없이 동등한 처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원칙으로는 작업장 활용의 원칙인데요. 노동 능력이 있는 빈민에 대한 구제는 원외 구제, 재가 구제를 폐지하고 작업장 내에서 구제로 제한한다는 것인데, 자, 이것은 상당히 좀 설명이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작업장이란 말, 또 원내, 원외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요. 자, 구빈법의 역사를, 변화 과정을 살펴봄에 있어서 그 변화 과정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 원내냐 또는 원외냐라는 기준입니다. 여기서 원내라는 것은 작업장, 여기서 원은 작업장을 의미하는 건데요.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구빈법의 본래 취지 중에 하나는 강제 노동입니다. 불황인이 발생한 건, 저소득이 발생한 건 개인이 나태해서 일을 안 해서 발생한 것이니 그들에게는 도덕적으로 일을 강제해도 된다라는 아이디어가 기초가 되고 있는 것이겠고, 원내라고 했을 때 원은 작업장, 강제 노동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원외, 작업장이 아닌 자기 집에 살면서 지역사회에 살면서 특정한 어떤 일정한 도움을 받도록 하는 것, 그것이 원외구제, 다른 말로 재가구제, 본인이 살던 집에서 살면서 작업장에 끌려가서 강제 노역을 당하지 않고 자기 집에 살면서 일정한 도움을 받는 것, 그것을 이제 원외구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시대적 배경이 굉장히 오래전이기 때문에 이 당시의 작업장이라는 것이 마치 지금의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어떤 깨끗한 환경의 공장 이런 것이 아니고 지금의 교도소보다도 굉장히 열악한 상황, 강제 노역과 함께
폭력이 존재했던, 그리고 굉장히 위생적이지 않았던 그런 환경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 신구빈법의 원칙에서 작업장 활용의 원칙, 신구빈법이 되기 전에 그 사이의 발달 과정 중에서 변화 과정 속에서 원외 구제가 강조되었던 시점이 있는데요. 신구빈법에서 다시 작업장 활용의 원칙이 강조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동 능력이 있으면 강제로 작업장에 붙잡아 놓고 일을 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의미겠고요. 그러나 이제 예외가 있어서 병자나 노인, 허약자, 모자 가족에게는 원외 구제, 작업장에 강제로 붙잡아 놓고 노동을 시키지 않는 원외 구제를 예외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구빈 행정의 통일의 원칙인데요. 그 당시만 해도 종교적인 영향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교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각 교구에 따라서 상이하게 시행이 되고 있는 구빈 행정을 전국적으로 통일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자, 이것이 현대에 있어서도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하나의 사회복지에 있어서의 사회복지 전달책에 있어서의 큰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중앙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융통성 있는 변화 과정을 허용할지의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중앙정부가 뭘 하나 결정하면 5천만 명 인구 전체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주로의 흐름이었다면, 지방자치가 된 이후에는 지방분권화가 이루어졌고 굉장히 많은 복지 서비스가 지자체의 그 권한에 따라서 조금 더 제공될 수도 있고 조금 덜 제공될 수도 있는 여지가 융통성이 많이 발휘가 되고 있는데요. 좀 더 쉽게 예를 들자면 같은 저소득층이어도 지방자치 자금률이 자립도가 제일 높은 서울의 강남구에서 살고 있는 저소득층이 가장 많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방의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방에서 살고 있는 저소득층은 상대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덜 받게 되는 건데요. 자, 이것이 과연 어디까지 허용되는 것이 바람직한가는 현재까지도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구빈법에서 이제 벗어나서 좀 더 근대에 와서 근대 사회사업 시기에 여러 가지 역사적인 흐름들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사회복지 또는 소셜 웰페어, 사회사업, 소셜 워크 이 두 개의 단어를 함께 사용하고 있는 중인데요. 특히 이제 서양에 관련된 내용, 영국이나 미국에 관련된 내용을 다룰 때 또는 실천에 관련된 내용을 다룰 때는 소셜 워크이라는 단어가 미국에서는 여전히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 사회사업이라는 단어를 계속 이제 함께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대 사회사업 시기에 사회개량 운동이 그 사회복지 역사에서 또 중요한 하나의 획을 긋고 있는데요. 산업혁명 시대에 일어난 사회개량 운동으로서 차티스트 운동과 노동조합 운동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부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차티스트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한마디로 얘기했을 때 투표권을 달라는 운동이었습니다. 1830년경에 영국의 노동자들이 보통 선거권을 비롯해서 무기명 투표, 의원들의 재산 자격 및 세비 지급의 폐지, 평등 선거 구한 등의 정치적 요구를 요구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시대적 배경, 1830년경에 노동자들이 투표권이 없었던 시절입니다. 1인 1표의 투표권이 없었던 시절이었고요. 앞에서도 한번 거론했듯이 모든 평민 여성들에게, 귀족이 아닌 여성들에게 투표권이 1인 1표의 투표권이 주어진 것은 1830년으로부터도 한 100년쯤 후인 1920년대에 들어와서 겨우 이제 실현이 됐던 내용입니다. 우리가 현재 이 민주주의를 굉장히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인류 역사에서는 새로운 제도인 셈이죠. 자, 그런데 1830년도에 이 차티스트 운동이 영국에서 벌어졌을 때 이것을 관철시키기 위한 운동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실패에 돌아갔고, 1830년경에 영국의 노동자들이 우리도 투표권을 달라 라고 했을 때 그 당시에 기득권 세력이 생각해보니 인간은 평등한데 노동자들이 투표권이 없었나? 잘못된 거네. 투표권을 줘야겠네 라고 생각을 했냐 하면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서 이 차티스트 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잔혹한 탄압이 있었다고 역사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수백 명이 사망을 했고 결과적으로 이 운동은 실패해서 이 이후에 한참을 지나서야
선거권을 갖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그 민주주의가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의 의미가 여기에도 이제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이 사회개량 운동의 차티스트 운동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것이 과연 21세기에 뭐 지나간 과거인데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갖는 함의 포함된 의미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 200년 정도 전에 민주주의가 뭐 노동자들이 투표권도 없었던 시기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자, 그렇다면 현재가 21세기가 민주주의가 완성된 시기냐라고 과연 100년, 200년 후의 사람들이 21세기를 되돌아볼 거냐 하면 반드시 그럴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우리는 지금 형식적으로 1인 1표, 투표소에 가서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은 지금 형식적으로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과연 현실적으로 사회적 소수나 저소득층, 고소득층이나 사회의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과연 동등하게 지금 사회 정책에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해내고 있느냐 하면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21세기의 현재 민주주의를 100년 뒤의 사람들이, 200년 뒤의 사람들이 얼마나 높게 평가할지는 역사가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영국에서의 사회개량 운동 두 번째 또 하나의 큰 흐름은 노동조합 운동이었는데요. 노동대중은 이를 계기로 해서 그들의 관심을 정치적 목적에서 경제적인 조건 개선의 구체적인 수단으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1844년에 차티스트 운동에 의해서 노동자 자신들의 소유로 최초의 소비조합 매점을 개설하게 되는데요. 자, 정치적인 투표권 달라라는 운동이 잔혹한 탄압을 통해서 실패하게 됨으로써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이나 또는 그 경제적인 관점으로 운동의 방향을 이제 삼게 된 셈입니다. 거기와 관련된 대표적인 사회개량 운동가는 오웬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도 영국은 소비자 운동의 역사가 굉장히 강한 나라로 알려져 있고 우리가 커피를 좀 더 높은 가격에 사서 우리가 그래야만 커피 농장에 있는 열악한 제3세계의 농장의 노동자들이 자신의 몫을 좀 더 찾을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의미의 공정무역의 운동의 중심지도 현재도 영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근대 사회사업 시기에서의 이제 좀 더 사회복지 실천과 관련돼서 현실적인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선조직협회입니다. 영어로 이제 COS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앞선 내용들은 역사적 배경에 해당한다면 이것은 사회복지와 이제 직접적으로 관련되기 시작하는데 자, 자선조직협회에서는 빈곤의 원인에 대한 현실적인 접근과 수많은 민간 자선 활동 단체 상호간의 조정 자, 사회복지 전달책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머릿속에 좀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상호간의 조정 및 구빈행정의 역할 분담 등이 필요하다는 인식과 주장들이 대두되게 되면서 지역 단위에서 조직적인 자선을 배품에 있어서 전달 과정을 효율적으로 중복 없게, 누락 없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제 조직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자선조직협회라는 이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영국과 미국을 살펴보면 영국에서는 1869년에 이 자선조직협회, 영어로 이제 Charity Organization Society, 우리가 짧게 COS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얼마 후에 불과 한 3년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만 1872년에 뉴욕에 최초로 COS가 발족을 하게 됩니다. 자, 자선조직협회의 활동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단어 중에 하나는 이 우회 방문원, 영어로 Friendly Visitor인 건데요. 빈곤한 가정에 가정 방문을 해서 우회를 기초로 한 가정 방문해서 그 가정이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개입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에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빈곤한 가정 방문해서 즉 빈곤 지역에 직접 방문해서 빈곤의 원인을 조사해서 판단하고 분류하는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 어떤 선의, 종교적인 의도 이런 것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사회복지 자선들을 베푸는 과정에서 이 자선을 베푸는 과정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과학적으로 조직화하고 효율성을 높일 거냐라는 관심을 갖고 이제 뭔가 조사하고 판단을 하기 시작한 건데요.
도덕적 문제를 가진 빈민들에 대한 상담을 통해서 이들을 변화시키는 일을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빈민들에게 배고픈 사람들에게 쌀을 주는 것. 물론 이제 이게 미국 얘기니까, 미국 영국 얘기니까 아마도 쌀은 아니었겠습니다만 배고픈 사람에게 쌀을 주는 것만이 선의, 자선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들이 그 빈곤에서 벗어나게 할 것인가. 자, 거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우회 방문원의 활동이 체계적 교육과 훈련 과정을 거쳐서 전문적인 사회사업인 개별 사회사업으로 발전하게 되었고요. 지역 단위의 자선활동의 조직화와 조정활동은 지역사회 조직의 모태 출발점이 되었고 우회 방문원들의 빈곤한 가정을 조사하는 과정, 이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우며 이 사람들을 효율적으로 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에 대한 과학적 접근이 결과적으로 사회사업, 사회복지 조사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우회 방문원이 처음엔 자원봉사 차원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이 자원봉사 활동이 점점 확대가 되면서 이것을 좀 더 전문적으로 하려면 뭔가 유급 직원, 전문적으로 월급을 받으면서 자원봉사 차원을 벗어난 전문적인 활동가가 필요하다라는 관점이 사회복지사의 출발점이었던 셈입니다. 자, 근대사회 사업 시기에 또 하나의 큰 흐름 중에 하나는 인보관 운동이었는데요. 자, 영어로는 이제 세틀먼트 하우스 무브먼트여서 이 세틀먼트라는 것은 정주의 의미를 가지는 단어입니다. 즉 정착해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요. 자, 그런 만큼 이 영국과 미국에 있어서의 사회복지 역사에 있어서 불황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얼마나 그 시대에 그 중요한 사회적 현안이었는가를 나타내는 단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불황인이 떠돌아다니지 않고 정주, 세틀해서 한 곳에 머물러서 살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인 이슈였던 시대였는데요. 자,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에 번역이 되면서 우리나라는 사실 그 불황인에 대한 그 사회적인 역사적인 흐름이 그렇게 강조가 중요하게 여겨졌던 적이 별로 없는 셈입니다. 우리나라는 워낙 농경사회로 시작을 해서 정주가 기본적인 생활 패턴으로 자리 잡고 있는 사회였기 때문에 이것을 번역하면서 인보관이라고 명칭을 했습니다. 그 한자로 제가 쓰진 않겠습니다. 이게 어려운 한자여서 이 인보관의 인은 이웃린, 이웃을 의미하는 것이겠고 보는 보호한다라는 의미여서 돕는다는 의미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보라는 말은 이웃을 돕는다라는 말인 건데요. 자, 이 인보와 세틀먼트가 동일한 의미는 아니겠습니다만 큰 의미에서는 뭐 마찬가지 맥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앞서서 다루었던 자선조직 협회 활동과 더불어서 사회복지 실천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고 자본주의 사회가 실업자의 증가와 인구의 도시 집중화를 수반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빈민 지역의 출현과 새로운 도시 문제로 시달리게 되면서 여러 가지 위생의 문제라던가 또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운동이 이 영국과 미국에서는 세틀먼트 하우스, 그것이 이제 번역될 땐 인보관 운동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인보관 운동에 중요한 인물이 두 명이 나오는데요. 바네트 목사입니다. 그리고 제인 아담스라는 여성인데요. 1884년에 영국 국교의 목사인, 영국은 이제 성공회라는 별도의 또 하나의 흐름을 갖고 있죠. 바네트 목사가 영국 동부의 빈민 지역에 토인비홀을 설립하면서 이 인보관 운동의 큰 흐름을 잡아나가게 되는데요. 자, 토인비도 사람 이름인데, 자, 바네트라는 사람이 시작을 했으니 바네트 홀 이렇게 지었어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토인비 홀이라고 다른 사람의 명칭을 쓰고 있는 건데요. 이 토인비라는 사람은 그 빈민 지역에서 아주 열정적으로 활동을 했던 옥스포드 대학의 그 강사였던 젊은 분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그 활동을 하면서 젊은 나이에 이제 사망을 하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을 기리기 위해서 토인비 홀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역사학자로서 유명한 그 토인비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영국의 얘기였고요. 미국의 경우에는 1889년도에 제인 아담스가 이 인보관 운동의 대표로서 이제 기억이 되고 있는데, 자, 제인 아담스가 시카고에 헐 하우스를 설립했습니다. 이 헐이라는 단어도 역시 사람 이름인데, 자, 제인 아담스가 시작을 했으니 제인 아담스 하우스 하면 여러분들 기억하기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헐 하우스라고 다른 사람의 이름을 쓰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헐이라는 사람은 제인 아담스가 이 세틀먼트 하우스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건물을 제공해준
건물 기증, 후원자의 이름을 길여서 헐하우스라고 명칭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 제가 공부했던 학교가 이제 일리노이 주에 있어서 시카고에 일리노이 주가 이제 시카고와 일리노이 주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곳은 몰라도 미국에 가자마자 여기를 방문을 했었는데 지금도 이 건물이 남아 있고 이 제인 아담스의 박물관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제인 아담스는 특히 노벨 평화상을 받은 걸로도 우리에게 많이 기억되어지고 있는데요. 이 헐하우스를 통한 인보건 운동도 중요한 역할을 했겠지만 1차 세계대전에 반전 평화운동을 한 것으로서 노벨 평화상을 받은 것으로서도 중요한 역사적 인물로 남아 있습니다. 자,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인보건 운동의 활동가들은 도시 빈민 지역에 직접 들어가서 빈민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을 실제로 조사하고 생활 실태를 파악했고요. 나아가서 빈민들을 교육하고 계몽하고 또 지역사회 환경을 개선하고 굉장히 더럽고 악취가 나는 환경들을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빈민들의 자활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을 했습니다. 자, 사회사업 발전의 영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방법적인 측면에서 집단 서비스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개했고 이것이 집단 사회사업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자, 그 이전에는 집단 사회사업, 여러 명의 클라이언트를 한꺼번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대개 이제 1대1로 개별적으로 개입을 했었는데 자, 이 인보관이라는 이제 물리적인 공간이 생기면서 여러 명의 클라이언트를 집단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고요. 또한 지역사회 문제를 직접 확인하고 생활하면서 서비스 전개하고 시설을 운영했다는 점에서 오늘날의 지역사회복지관, 개인이나 집단뿐만이 아닌 지역을 단위로 개입하는 지역사회 복지관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가 됩니다. 자, 지금 제목이 크게 바뀌어서 사회보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서구의 사회복지 역사 중에서 사회보험에 대해서 다뤄볼 텐데요. 독일의 사회보험법은 1871년에 그 이전에 독일은 굉장히 여러 개의 국가로 쪼개져 있었는데요. 그것을 통일한 사람이 이제 비스마르크입니다. 그 시기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늦어서 1871년이 되어서야 이제 동일은 아주 자그마한 국가들이 영주들이 통합되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급속한 산업화와 함께 정치적,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했고 그 당시에 독일을 통일했던 집권자였던 비스마르크가 이 사회보험을 도입하게 됩니다. 비스마르크의 관심사는 경제 불안과 노동자의 빈곤으로 사회주의의 확산, 그 당시에 마르크스에 의한 사회주의가 유럽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던 시점이었는데요. 사회주의의 확산이 우려된 상황에서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사회주의를 억압하는 한편 노동자 계급을 회유하기 위해서 사회보험 제도를 도입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사회복지의 동기에서 정치적 동기를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때 말씀드렸던 같은 맥락입니다. 비스마르크의 관심사는 부국강병 그리고 사회주의 혁명을 막아내는 것, 그걸 위해서 이제 사회보험이라는 제도를 도입했죠. 1883년도에 질병보험법, 84년도에 재해보험법, 89년도에 노령 및 폐질보험법 등을 제정했고 이러한 독일의 사회보험 제도는 유럽에서 가장 빨리 제정된 것인데요. 이것이 이제 이후에 1차 세계대전 즈음까지 유럽에 급속하게 이제 확산되게 됩니다. 자, 영국의 사회보험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879년도에 경제공황 등의 상황에서 대규모의 실업에 직면하게 되자 그 이전에 영국의 대표적인 사회복지 제도였던 구빈법이 기반하고 있는 자조의 원리, 즉 작업장에 가둬놓고 일을 시켜야 된다라는 자조의 원리가 설득력을 이룰 수밖에 없겠고 결과적으로 사회보험법이 여러 가지 발전하게 됩니다. 1906년도에 노동계급과 연대해서 총선에서 승리한 자유당이 자유주의적인 개혁의 일환으로 사회보험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지금은 자유주의적 그러면 국가 개입과 반대되는 경향을 의미하는 건데요. 이 당시에는 1906년도 이 당시에는 자유당이 앞장서서 사회보험 제도를 국가 개입을 이제 도입한 셈입니다. 가난한 것이 나태해서 개인 책임을 묻는 건데요.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경험이 있죠. IMF 시절에 개인이 나태해서 실업의 상황에 빠졌냐 하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볼 수 있겠고 최근에 청년 실업이 심각한 건데요. 청년들이 나태해서 그런 거라고 볼 수는 없는 측면들이 굉장히 강하죠. 국가가 제도적으로 개입해야 되는 근거입니다.
자, 이러한 영국에서의 사회보험법을 살펴보면 1907년도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09년도에 직업소개법과 노령연금법, 1911년도에는 국민보험법, 25년도에 과부와 고가 및 노령연금법, 1945년도에 최저임금법과 가중수당법, 1945년도에 국민산업재보험법, 1946년도에 국민보험법 등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이 연도를 하나하나 암기하실 필요까지는 없겠습니다. 자, 비버리지 보고서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내용인데요. 영국에서 이 비버리지는 사람 이름입니다.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궁핍, 질병, 무지, 불결, 나태, 5대 사회학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보고서여서 영국이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이제 대명사처럼 알려진 그 출발점이 비버리지의 보고서였고, 그러나 이제 지금은 21세기에 와서는 영국은 이제 유럽에 비하면 오히려 신자유주의가 강한 편이어서 이제 캐머런 총리가 얼마 전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영국의 총리죠. 영국은 더 이상 유럽에서 무덤까지를 보장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언급할 정도로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자, 비버리지 보고서의 권고사항이 입법화되어서 긴 역사를 가진 국민법은 결과적으로 소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48년도에 국가부조법이 제정되었고,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복지국가의 사회보장 체계가 본격적으로 마련된 계기는 이 비버리지 보고서인데요. 여러분들 역시 이 정치적 시대적 배경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는 게 1941년도입니다. 2차 세계대전의 와중에 있는 시기였었고요. 이 당시에 영국이 나치 독일에게 굉장히 밀리던 시기였는데요. 이 전쟁의 와중에 이 비버리지 보고서를 영국 정부가 채택한 정치적 동기는 국민들이 단합해서 이 위기를 이겨내면, 그렇게 되면 우리가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보장하겠다라는 국민의 단합과 결속을 이끌어내기 위한 그런 정치적 목적이 있는 보고서였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미국의 경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1929년도에 대공황으로 인해서 대량으로 빈민과 실업자가 발생을 했고, 심각하게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사회보장적인 대응책이 그 당시에도 그렇고 그 직후에도 상당히 미미했는데요. 미국은 지금도 그렇고 이 1929년도도 그 당시에도 그렇고 굉장히 자유주의적인, 자유방임적인 역사가 강한 나라여서 대공황도 역시 개인의 책임을 묻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래도 이 정도가 너무 심각하다 보니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이라는 국가의 개입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정부는 대기업의 독점을 막고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하게 되었고요. 뉴딜 정책에 따라서 빈곤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을 위해서 1935년도에 대공황이 있고도 한 5, 6년 정도 후입니다. 그 직후에 한 것이 아니라 1935년도에 사회보장법이라는 명칭으로 그 사회보장 제도를 미국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자, 복지국의 발전에 관련된 내용을 좀 맥락을 살펴보면 서구의 근대 국가는 자유방임주의, 개인과 시장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자유방임주의에 기초한 자본주의 발달에 따라서, 그런데 그것이 아담 스미스가 얘기했던 보이지 않는 손처럼 합리적으로 움직여 나가냐 하면 꼭 그렇지만은 않고 대량 실업, 빈곤, 시장의 불평등, 불안정 등의 사회적 위험이 발생을 했고요. 이것에 대처하기 위해서 소득과 보건, 의료, 주택, 교육, 부의 평등을 위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지향하는 복지국가의 필요성이 대두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복지국가의 발전에 있어서 복지국가의 직접적인 계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공황, 미국의 경우도 그렇고요. 영국의 경우도 마찬가지겠고, 1차, 2차 세계대전, 영국의 요람에서 무덤까지가 비버리지 보고서로부터 출발했는데 그게 전쟁의 와중이었었습니다. 1차,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노동자와 시민계급의 힘이 강해졌고 다양한 요구를 국가가 수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되면서 복지국가가 발전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여기에서 노동자와 시민의 계급의 힘이 강해진 것이 복지국가의 근본적인 동력 중의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복지국가는 시혜적으로 발전하는 경우는 역사상 거의 발견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비유를 한번 해보면
왕정 시대에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유럽도 그렇고요. 왕정 시대 왕이 있던 시절에 좋은 왕이 나타나서 선한 군주가 나타나서 백성을 위한 정책을 펼 수는 있겠는데요. 자, 왕의 의도에 의해서 좋은 정책을 아무리 펼쳐봐도 그 왕이 죽고 나면 그 다음 왕이 나쁜 왕이 등장하면 그 정책은 물거품이 되고 다시 되돌아가기 마련이죠. 왕의 의도에 의해서 복지 정책이 좌우되는 것은 비유하자면 좋은 대통령 한 명이 나와서 국민을 위한 정책을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 대통령의 의도뿐이었다면 그 대통령이 물러나고 다음 대통령이 등장했을 땐 그 대통령의 정책적 의도는 다르게 움직여 나갈 겁니다. 다시 되돌아갈 수 있겠죠. 이것은 복지국가의 정책은 정책 결정자, 과거에는 왕, 지금 대통령 또는 의회가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노동자와 시민계급의 정치적인 힘이 강해질 때 그것이 제도화되고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와 시민계급의 정치적 힘이 크다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자면 특정 소수의 힘이 강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회에서 지금 권력이 강한 어떤 특정 계급들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들보다 일반 시민들의 정치적인 힘이 강할 때, 그럴 때야만 사회복지국가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한국의 사회복지 역사를 다룰 예정입니다. 앞전 시간에 이제 서양의 영국이나 미국이나 유럽의 사회복지 역사에 대해서 다루었다면 우리나라 역사는 비교적 이제 간단하게 다룰 수 있겠는데요. 우리나라 이제 그 일제강점기에는 뭐 사회복지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해방 이후에 광복 이후에 시기를 이제 세 단계로 나누어서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사회복지의 인식기인데요. 1948년부터 1960년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이것이 어떤 그 학자마다 몇 단계로 구분할지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를 인식기로 볼지는 학자마다의 그 견해는 약간씩 다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시기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정부를 수립하게 되고 얼마 안 돼서 한국전쟁이 발생을 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사회적 정치적으로 혼란과 절대적 빈곤 하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많은 요보호 대상자들이 생활보호나 구호를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시기에는 그 60년대까지의 사회복지는 요보호자에 대한 외국 원조단체의 시설 구호와 구호 물자 및 민간 차원에서의 자선적 활동에 국한되어져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때까지 1960년대까지 물론 이제 60년대, 70년대도 크게 큰 맥락에서 마찬가지일 수 있겠는데요. 60년대까지는 그야말로 우리나라에서 정부가 하는 사회복지 정책, 사회복지 급여, 사회복지 서비스는 거의 전무했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시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배가 고팠던 시기였었던 거죠. 정부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문적인 사회복지 사업이 실시되었다기보다는 민간적이고 자발적인 차원에서 수행되었고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 시설의 운영이 종교단체나 외원단체들에 의해서 주도되었던 시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외원은 앞에서 얘기한 외국 원조를 짧게 줄여서 이제 외원단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뭐 대표적인 우리나라 사회복지기관의 역사가 긴 사회복지단체 중에 하나인 홀트아동복지회 같은 경우에도 그 홀트도 역시 사람 이름인 건데요. 6.25 전쟁에 참전했던 미군 중에 한 명이 그 넘쳐나던 전쟁 고아들을 돕기 위해서 그들을 이제 그대로 놔둘 수는 없기 때문에 전쟁 고아들을 먹여야 되고 또 해외로 입양을 보내고 국내에서 입양 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해외로 입양을 보내고 외국 원조를 받아서 이제 먹여 살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이 시기였었고요. 이 당시에 사회복지는 외원, 외국 원조에 의해서 주도되던 시기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시기에 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좀 살펴보면 1947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화여자대학교의 기독교 사회사업학과, 그 당시에는 1980년대 말까지 90년대 초반까지 사회복지학과가 아니었고 사회사업학과였었는데요.
이제 미국의 소셜 워크라는 단어를 직역을 해서 사회사업학과가 최초로 개설이 됐고 1953년도에는 중앙신학교, 지금은 현재 강남대학교인데요. 여기에 사회사업학과가 개설됐습니다. 그리고 국립대학으로서는 최초로 서울대학교에서 1957년도에 사회사업학과가 설치되면서 사회복지 관련된 전문가들을 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사회복지의 도입기는 61년도부터 87년도 정도까지의 시기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정치적인 제도를 이야기하자면 제3공화국 정도 시기부터 해서 제5공화국 정도까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군사정부 하에서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는 지역 간과 계층 간의 소득 격차를 넓히기 시작했고 결과적으로 상대적인 빈곤이 깊어졌고 관련된 사회 문제들을 도시 빈민의 문제라던가 이 사회 문제들을 과거에 없었던 사회 문제들을 발생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사회 문제들에 관련된 시민들과 국가의 복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기간에 정해진 사회복지 관계 법령은 상당히 많았습니다만 대부분의 법이 선언적이고 형식적이어서 실질적인 사회복지 증대에는 크게 공헌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법은 만들었지만 실질적인 시행 과정에서의 어떤 의미는 거의 없었던 시기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970년대 초반엔 유엔의 권고에 따라서 실시된 지역사회 개발 사업이 농촌을 중심으로 시작된 새마을 운동으로 발전하면서 농촌의 근대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자, 60년대와 70년대에 제정된 사회복지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자, 근데 법은 제정이 많이 됐습니다만 사실은 시행이 실질적으로 된 것은 그다지 많지 않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그 일단 내용을 좀 나열된 법들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1960년도에 공무원 연금법, 61년도에 보호시설 아동의 후견 업무에 관한 법률, 같은 해에 군사 원호 보상법, 같은 해에 윤락행위 방지법, 생활보호법, 고아 입양 특례법 등이 제정됐고 62년도에는 제9호법이 제정됐습니다. 63년도에는 군인연금법, 또 같은 해에 산업재해 보상보험이 제정이 됐는데요. 자, 우리가 대표적인 사회보험 중에 하나가 이 산재보험인데 산재보험이 법적으로 제정된 시기는 굉장히 이릅니다. 1963년도에부터 시작이 돼서 다른 사회보험에 비하면 굉장히 빠른 시기에 시작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도 63년도에 제정이 됐고 의료보호법 또 이 제정됐고 70년도에는 사회복지사업법, 73년도에는 사립학교 교원연금법, 그리고 국민복지연금법이 제정됐습니다. 76년도에는 의료보험법이 개정됐고 77년도에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 등이 제정이 되면서 사회복지 제도의 형식적이나마 제도적인 기반을 구축하기 시작한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70년대 후반이 되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급속히 발전했고 한국전쟁 이후에 사회복지에 크게 기여했던 외국의 원조단체들, 기여한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거의 좌우했던 그런 외국의 원조단체들이 철수하거나 사업을 크게 축소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우리나라가 경제로 발전하면서 이제 이 정도면 이제 안 도와줘도 되겠다라는 판단이 이제 서기 시작했던 거고 외국의 원조단체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더 어려운 아프리카나 제3세계를 돕는 것이 더 우선순위겠다라는 판단이 이제 외국 원조단체들이 하면서 외국 원조가 이제 줄기 시작한 시기입니다. 1980년대까지 이 외국 원조가 지속이 되긴 했는데요. 70년대 후반부터 점차적으로 외국 원조가 이제 줄어들기 시작했고요. 제가 이제 학부 과정에서 대학생 시절에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현장에서도 특히 이제 어린이재단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의 고아들을 돕기 위해서 외국의 후원자와 결연하기 위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사회복지기관들이 편지도 보내고 이 아이가 이렇게 크고 있다 사진도 보내고 그리고 이제 외국의 결연 후원자가 일정 금액을 매월 보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대학생 때도 경험을 했던 내용인데요. 우리가 지금 아프리카의 아이들에게 결연 후원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 방식이 70년대 말 80년대 초까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현장에서 있었던 상황입니다. 자, 87년도에는 사회복지 전문요원, 지금은 이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라는 명칭으로 명칭 바뀌었습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이라는 명칭으로 공무원으로 채용하게 된 첫 시점이 1987년도입니다.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 행정에 기초를 닦게 된 하나의 계기였다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세 번째 단계로 사회복지의 확대기를 살펴보겠습니다. 1988년부터 97년도까지의 시기를 의미하는데 이제 육고공화국이 시작이 되면서 노태우 정부가 시작이 됐고 김영삼 문민정부로 이어졌던 시기입니다. 사회보험과 사회복지 서비스에 관련된 법률들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 확대 실시, 그 이전에 법이 만들어졌지만 실질적으로 잘 작동하지 않았던, 실천이 잘 되지 않았던 그런 법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그 작동을 하기 시작한 구체적인 그런 시기였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전에 제정된 사회복지 관련된 법률들이 시행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노태우 정부에 들어와서 경제와 사회의 균형적 발전과 동시에 빈부격차 및 지역 감정 해소를 목표로 내세웠고 재가복지제도, 집에 머물러 있는 클라이언트를 돕기 위한 그 제도들이 이제 생겨났고요. 그 이전에는 주로 시설에 그 수용되면서, 물론 수용이라는 단어를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런 것이 사회복지에 고아원, 양로원에 그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 먹여 살려야 되는 아이들이 있는 경우를 이제 우리가 사회복지에 그 이전 시기에 대표적인 거라고 했다면, 이제는 지역사회 중심의 본인이 살고 있는 집에서 재가복지를 통해서 서비스를 받는 것의 개념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장애인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책임이 점점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1989년도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의료보험이 실시가 됐고 88년도에는 국민연금, 또 같은 해 최저임금 제도가 실시가 되었는데요. 이러한 세 가지의 획기적인 제도의 변을 맞이하면서 보편주의적인 원리의 도입과 함께 사회복지 제도에 있어서의 내적인 공고화가 이루어졌던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시기에 대학생이었었는데요. 사회복지 전공하는 대학생이었는데 지금도 아주 그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있는 제 기억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 교수님이 어느 수업에 들어와서 아주 그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드디어 의료보험, 국민연금, 최저임금 이런 사회복지적인 제도를 드디어 시행한다 라고 아주 감격스러워했던 그 교수님의 장면이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자, 노태우 정부 시절에 사회복지 관련된 법률을 살펴보면 연도는 생략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의료보험법 개정으로 인한 전국민 의료보험화, 최저임금제,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을 했고, 모자복지법, 영유아 보육법, 또 청소년기본법 이런 것들이 시행이 됐고요. 또한 고령자 고용촉진법, 또 고용보험법 등의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함으로써 사회복지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어졌다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정치적으로는 그 노태우 정부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많이 정치학자들은 기억하고 있지 않은 일반 대중들도 그렇게 중요했던 시기로 기억하지 않고 있을 수 있겠는데요. 사회복지적 관점에선 이 노태우 정부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제도적인 측면의 변화를 이뤄냈던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1997년도 정도까지 사회복지의 확대기를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지금 이번 시간에 우리가 다루고자 했던 것은 한국의 사회복지의 역사이기 때문에 아주 최근의 내용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내용들은 다른 여러 분야에서 다뤄지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